지금부터 제146회 카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회계기준원 김재호 회계기준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해묵은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최근 ISB가 내놓은 IFRS 개정 공개 초안의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회계 실무에서는 흔히들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 회계로 간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분법을 규정하는 IFRS 기준서는 대체로 연결 회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투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장된 보고 실체로 가져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이란 보고 실체 내 한 투자 계정으로 압축해서 회계 처리하는 만큼 지분법이 연결과 반드시 일치하는 회계 결과를 낳지는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분법과 연결 간 개념적 부조와 혼선이 빚어지면서 실무에서는 끊임없이 적용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포럼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들을 모시고 패널을 모시고 우리의 오랜 숙제인 지분법 회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장소 제약으로 인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송출되며 녹화 영상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세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포럼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다운로드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행사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Q&A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준비된 질의 양식에 질의를 적으셔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포럼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웹이나 나가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뿐만 아니라 로그아웃 정보가 모두 있어야 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먼저 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연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IASB가 지분법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적용 실무 이슈 중심으로 또 뭔가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쁘시고 밖에 나갔더니 매우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같이 고급 회계를 가르쳤던 우리 이만우 교수님 여기 나와주셔서 아주 좋은 발언도 또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분법 저도 항상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근본적으로 안 고치지 했지만 이번에도 안 고치고 뭐 이렇게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불만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이 안에서도 뭐가 유용할지 좀 논의를 잘 해서 ISB에 우리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유용한 기회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포럼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회계기준원 김수빈 책임연구원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제146회 카이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김수빈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IS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안을 담은 ISB의 공개 초안 지분법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개 초안 개요를 살펴본 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분법 사용 실태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 의견을 다루고 사전 의견 조회 결과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공개초안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IS28은 지분법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과거부터 지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적용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IS28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검토 요청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ISB는 2020년 10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지분법 적용의 어려움을 적시 해소하고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프로젝트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선별된 적용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담은 공개 초안을 지난 9월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1월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이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ISB는 적용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때 적용할 원칙을 결정하고 각 적용 이슈별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회계기준재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합된 적용 이슈 중 프로젝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타 기준서의 개정 없이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일관된 적용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널리 퍼져 있고 빈번한 이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적용 이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 IS28 내에서 적용할 원칙을 분류, 보고기업의 경계, 최초 측정, 후속 측정, 제거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식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각 적용 이슈별 제안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럼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 각 적용 이슈별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항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 시 투자 원가의 측정입니다. 먼저 현행 IS28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S28은 투자 주식의 원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 자산을 추가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지분을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IFRS 9에 따른 장부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전 대가에 조건부 대가를 포함하여 하는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사항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조건부 대가는 취득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며 최초 측정 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 사항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년 초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지분 5%를 1,200에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말 해당 지분의 공정가치는 1,50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년 초 추가 20%를 6,500에 취득하며 여기에는 조건부 대가 1,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취득으로 투자자의 총 지분율은 25%가 되었고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추가 취득 시점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은 2만이고 공정가치는 3만입니다. 이 차이 금액 만은 유형자산 공정가치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이를 ISB의 제안사항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투자 주식의 원가는 기존 보유지분 5%의 공정가치인 1,500과 조건부 대가를 포함한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인 6,500의 합인 8,000으로 측정합니다. 투자 주식 8,000의 원가 구성을 살펴보면 이는 순자산 3만 중 지분율인 25%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몫 7,500이 포함되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하며 나머지는 영업권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소유 지분의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지분 취득, 일부 지분의 처분, 기타 변동에 대해 현행 IS 28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개 초안은 이에 대한 세부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기존 장부 금액에 추가 지분의 원가를 가산합니다. 각 취득권은 별개로 취급하므로 기존 소유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추가적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 또는 영가 매수 차익으로 인식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투자자산은 처분일의 투자자산 장부 금액의 비례적 부분으로 측정하고 수취한 대가와 처분한 부분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유 지분의 기타 변동은 앞서 설명한 추가 지분의 취득 또는 일부 지분의 처분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소유 지분의 기타 변동의 이해로는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거래,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희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소유 지분의 변동의 각 경우에 대해서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취득의 경우입니다. 2년도 말 관계기업 투자자의 기존 보유 지분은 30%이며 그 장부금액은 8,600입니다. 3년 초 투자자는 15%의 지분을 5,600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23,000이고 공정가치는 35,000입니다. 그 차이인 12,000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차이입니다. 이를 ISB의 제한사항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총 지분율 45%에 해당하는 투자주식의 원가는 기존 보유 지분의 30% 장부금액 8,600과 15%를 추가 취득하기 위해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인 5,600의 합인 14,200으로 측정합니다. 추가 취득한 투자주식의 원가 5,600의 구성을 나누어 살펴보면 이는 추가 취득 시점 순자산 35,000에 대한 추가 지분율 15%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목 5,200이 포함되고 공정가치 조정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하며 이전 대가와의 차이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존 소유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고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는 PPA를 통해 추가 취득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번에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며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말 투자자는 관계기업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은 15,530입니다. 4년 초 투자자는 10%의 지분을 처분하고 4,000의 대가를 수취하였습니다. 처분 후 투자자의 관계기업 지분율은 3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SB는 처분 시 투자자산을 단일의 투자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하도록 제한하였고 따라서 제거될 금액은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수취한 대가와 제거된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업의 거래가 투자자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ISB는 이러한 거래가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추가 취득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소하는 경우라면 일부 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관계기업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투자자의 지분율이 희석된 경우 이는 일부 지분 처분과 동일하게 감소한 지분율만큼 장부금액에서 비례적으로 제거하며 투자 장부금액 중 제거된 부분과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자신의 목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IS 28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0으로 감소한 이후 회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회계 처리에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ISB는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0으로 감소되어 투자 지분 이상의 손실 인식을 중지한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일의 투자 자산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 지분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롭게 취득한 투자 자산의 원가와 상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 추가 지분 취득과 동일하게 각 취득권을 별개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 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이 손실인 경우 당기 손익을 먼저 인식하고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합니다. 장부 금액이 0이 된 이후에 또 손실을 구분하여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통해서 ISB의 제한사항별 회계처리 단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ISB는 각 취득권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취득 시점 기존 소유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고 추가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예시에서 3년도 추가 증자 시 과거 누적 미인식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가 취득하는 장부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모두 인식합니다. 하지만 취득 이후에는 전체 투자 자산을 단일의 투자 자산으로 보아 회계 처리합니다.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언제 취득한 지분이 처분되었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처분되는 부분을 장부 금액의 비례적 부분으로 측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공개 초안은 ISB의 제한 사항처럼 장부 금액이 0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지분 취득 시 과거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후속적으로 각 취득권별로 구분하여 누적 미인식 손실의 잔액을 관리하고 이익의 인식을 재개할 때에도 각 취득권별로 구분하여 고려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과 IS28의 손상 규정은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 전체 장부 금액에 손상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각 취득권별로 구분하여 후속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ISB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관계기업 투자 손실의 인식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의 구분 처리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2년도에 순투자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ISB 제한사항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당기 손실에 해당하는 손실 400을 먼저 인식하고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머지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례와 같이 3년도에 피투자자가 당기 손실 상태이나 기타 포괄 이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포괄 손익의 구성 요소별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하므로 기타 포괄 이익 50과 이에 상응하는 지분법 손실 50을 당기 손실로 인식합니다. 다음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인식에 관한 제한 사항으로 이번 공개 초안의 제한 사항 중 가장 유의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IS28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부분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 초안은 모든 종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지역적인 적용 이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다루는 IFRS 10과 관계기업의 거래에 대해 다루는 IS28이 있는데 IFRS 10에서는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한 반면 IS28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 해당액은 제외하고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질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의 일부로 관계기업과의 내부 거래 제거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전체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확대되었습니다.
ISB는 관계기업은 연결 실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거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더불어 이용자 정보 요구, 작성자 작성 원가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업과의 모든 종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투자기업은 내부 거래로 발생된 미실현 손익을 지분법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왜곡 효과를 제거해 왔으나, 제한사항을 적용하면 마치 제3자와의 거래와 같이 거래로 인식한 손익은 거래 발생 시점에 전액 인식됩니다. 이어서 손상징후에 대한 개정 제한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IS28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 징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로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공정가치를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실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원가라는 표현을 보고기간 말의 장부 금액과 비교하도록 명확히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IFRS 9번과 일관되게 유의적 또는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준서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해당 문구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를 손상징후로 추가하고 공정가치가 어떻게 관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IS27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B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종속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고, 공개초안의 제한사항을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지배력으로 인해 종속기업은 관계 공동기업과는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ISB는 한 가지 버전의 지분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ISB는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을 모두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단계적 취득 및 단계적 처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기존 소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자녀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IS28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제한사항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개초안 개정 제한의 내용을 반영한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 처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 모든 내부 거래가 제거되지만 관계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ISB의 제한사항이 적용되면 종속기업과의 내부 거래 손익이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전부 인식됩니다. 연결에서는 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지분과 지배력 상실 시 자녀 지분 두 경우 모두 재측정하나 별도 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모두를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단계적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는 재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별도 재무제표에서 보고되는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보고되는 금액과 일치시켜야 했던 경우라면 제한사항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간 차이 항목이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의 4가지 공시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 조정에 대한 공시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대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하향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작성 원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상향 거래는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 지분의 기타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공시이며 네 번째는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개 초안에서 다루고 있는 제안사항의 주요 내용이며 다음은 이 공개 초안의 경과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I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조건부 대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안사항은 사후적 판단의 필요성, 작성 원가 등을 고려하여 전환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공개 초안은 실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왔던 적용 이슈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B는 공개 초안이 회계 처리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에게 비교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정보의 개선으로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점에서는 회계 처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회계정책 개발에 소요되던 비용이 줄어들고 내부거래 제거 규정 삭제와 같이 간소화된 지분법 회계 처리는 작성 원가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ISB는 많은 경우에 개정 제한의 적용 원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 기업들은 현재 회계 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경우 일부 제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원의 예비적 검토 의견과 사전 의견 조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공개 초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지분법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 코스피 기업 중 71%, 코스닥 기업 중 55%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코스피 기업의 13%, 코스닥 기업의 21%만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 및 관련 손익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투자자산은 총자산의 약 4%를 차지하며 당기손익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손익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별도 재무제표의 지분법 사용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다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업에서, 종속기업보다는 관계기업에서 지분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와는 달리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은 별도 재무제표에서 총자산의 1% 미만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익 중 지분법 손익의 비중도 약 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이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회계기준실이 제시한 예비적 검토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기준실은 공개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와 차이가 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에 동의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추가 고려사항을 의견에 포함할 예정이며 이는 뒤에 각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늘까지 한 달간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SB에 제출할 최종 의견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각 제안사안별 검토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 측정입니다.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에 대해 ISB의 제안사항에 동의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취득 관련 비용의 회계 처리로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자산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 초안의 제안 사항과 과거 IFRS 해석위원회 안건 결정과의 정합성입니다.
19년 1월 해석위원회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던 투자 지분을 추가 획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별도 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원가 산정 시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접근법과 누적원가 접근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시점에 기존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ISB의 제한을 19년 1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 결정 사항에 적용한다면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접근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계기업의 지분 변동과 관련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ISB는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PPA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PPA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편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ISB의 제한사항 간 회계 단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각 취득은 개별적으로 보는 반면 처분 손상 회계 처리 시에는 전체를 하나의 단일 자산으로 보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관계기업 손실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사항 중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로 투자자의 몫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을 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추가 지분 취득 시점 과거 누적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모두 존재하여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의견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ISB 제한사항에 찬성하는 논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추가 투자의 원가와 과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기하지 않는 것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현 충실성에 맞는 회계 처리로 보았습니다. 이익의 인식을 재개할 때 미인식 손실은 반영될 것이므로 미인식 손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자산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손상평가를 통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ISB가 제안한 추가 지분 취득 회계 처리와도 일관되며 미래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기대와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로는 기존 보유 지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유사한 경제적 특성과 위험, 미래 현금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므로 단일 회계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 전체를 단일 자산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처분 손상의 회계 처리 단위와 일관되며 현재 국내 회계 실무와도 일치합니다. 이어서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전액 인식에 대한 논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SB의 손익 전액 인식 제한은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설계 유인과 재무정보 왜곡 가능성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찬성 의견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연결 실체의 일부가 아님에도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ISB는 지분법 절차가 연결 절차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제한사항의 회계 처리가 이용자 정보 요구에 부합하고 작성 원가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 초안에서도 지분법 절차의 많은 부분이 연결 절차와 유사하다는 언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은 내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며 이는 지분법 원칙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는 다룰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견해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은 손상징후 평가와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SB는 공정가치 하락에 대한 유의적 또는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실무적 모호성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문구에 대한 판단은 감소할 것이나 문구의 삭제로 인해서 손상평가의 빈도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분법 사용 실태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요구사항과 경과 규정입니다.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공시의 경우 유사한 정보가 특수관계자 공시를 통해 공시되는 점과 관련 정보수집 원가를 고려하여 효익이 관련 비용을 초과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과 규정에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하나의 공개 초안 내에서 제한사항별 각기 다른 경과 규정이 있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소급 적용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및 국제회의를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작성자와 이용자의 의견입니다. 작성자들은 공개 초안에 대해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작성 부담의 경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PPA의 수행의 부담, 손상평가의 부담 등 운용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공개 초안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이므로 공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지분법 회계 처리로 산출된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 낮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인과 학계에서 제기한 의견입니다. 작성자와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 쪽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 반면 감사인과 학계의 경우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일부는 적용 이슈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를 제시하는 것과 내부거래 제거 규정을 삭제로 간편해진 회계 처리를 지지하는 반면 일부는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검토 없이 도출된 제한사항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한사항 간 회계 처리 단위에 대해서도 일부는 취득 시에는 각 취득권을 별개로 보고 후속적으로 손상 처분, 누적 미인식 손실의 관리 등을 단일 자산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일부는 제한사항 간 회계 단위의 비일관성이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국가들의 ISB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이 비교적 적은 영국과 같은 국가는 중대한 우려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EU도 공개 초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였으나 실무 부담 측면에서 보완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사용이 빈번하고 그 금액적 영향이 중요한 중국의 경우 다수의 제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기준원은 12월 17일 오늘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형성된 최종 의견은 회계기준위의 심의를 거쳐 ISB에 제출되며 이는 최종 개정안에 반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한국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네, 토론은 좌장이신 회계기준위원회 이수미 상임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이수미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지분법인데 아마 지분법 하면 뭐 이쪽 회계 쪽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게 과거에 제정돼서 쭉 적용해 오고 있는 기준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분법 투자 대상이 있어서 이 회계 처리에는 퍽 익숙하신 상태이실 텐데요. 이게 그렇게 쭉 적용하다 보니까 실무 이슈가 생기고 그러면 이 기준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분법이 뭔가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지금 현재 ISB가 내놓은 공개 초안은 그냥 근본적으로 지분법을 다루기보다는 일단 실무 이슈들을 모으고 그 실무 이슈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자 분께서 그 공개 초안 내용은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토론회는 뭐 기업 그리고 이용자 입장 그리고 감사인 입장 학계 입장 그래서 각각의 대표분들을 모시고 각 입장에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정 토론자분이 토론해 주시겠지만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Q&A 게시판에 질의 올려주시면 지정 토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별도로 배포해드린 질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하셔서 기준원 스텝에게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실 분은 혹시 지정해 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정 토론에 앞서서 토론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SK 김환영 재무운영 담당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의 이형관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감사인 입장에서 삼정회계법인 현승임 전무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학계 입장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오명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토론 순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입장에서 김한영 재무년 담당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K 주식회사에서 회계 결산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맡고 있는 김완영 재무운영 담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 기업 회계 기준서 1028호 관계 기업과 공동 기업의 투자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그 불친절한 그런 기준서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취득 원가 측정에 대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지도 않고요. 작성자는 다른 기준서의 원칙을 참고하거나 회계 기준원에 공개된 지류 회신의 근거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단계적 취득 상황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발생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없음에 따라서 작성자들은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 매뉴얼에 의존해서 회사별 회계 정책을 수립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그 현행 회계 기준서의 구체적인 지침 부족은 실무적 다양성을 야기시켜 왔고, 작성자들은 기준서 이외에 다른 정보를 취득하여 회계 처리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서 그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성 원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 국내 기업 간뿐만 아니라 그 해외 기업 간 비교 가능성에서도 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IAS 28 개정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작성자들이 갖는 실무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본 그 개정 공개 초안에서 그간 실무적 다양성을 야기했던 이슈들을 8가지 정보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지침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계기업의 투자 원가 특정과
그 특정 규정이 부재해서 상황별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계기준원 등의 지루해신 안내를 통해 국내 작성자들이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회계 처리 방향과 현재 개정 방향은 상당 부분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개정 기준서에서는 새로운 지침에 대해 각종 사례를 넣어 작성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여 작성자들의 이해와 다양한 해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대부분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 영향이 제한적으로 판단되나 크게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좀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주 부분이 변동하는 케이스, 두 번째가 손상 징후, 세 번째가 이제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네 번째가 관계기업과의 거래,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좀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케이스로 공개 초안에서는 그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관계 기업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 가치가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의 공정 가치 측정 시에 마케팅, 고객 보유 기술 가치, 라이센스, 보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식별 및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대상 회사의 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업들의 그 자료 제공에 대한 비협조, 그다음에 공정 공시 이슈 등이 있음으로 해서 적정한 시점에 자료 수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케이스에 매번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관계기업 소유 지분의 기타 변동에 따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피투자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이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경영진 보상 등으로 보상 등의 일환으로 그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 회사가 직접 지분을 추가 취득하지 않았지만 그 유효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므로 피투자 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공정 가치 측정을 해야 하는지의 판단을 피투자 회사의 자사주 매입 상황마다 이제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매 시점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투자 차익 금액과 항목에 대한 측정, 후속 관리의 어려움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워지고 정보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케이스에 대한 대안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전 대가의 공정 가치와 관계 기업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순자산 금액 차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영업권 및 염가 매수 차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그 연결 종속 기업에 대한 그 지분 추가 취득 시에 그 해당 분을 자본잉여금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을 감안시에 충분히 고려 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이제 유의적 영향력 내에서의 그 소규모 변동인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각사에서 이제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그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손상 징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본 공개 초안에서는 손상과 관련해서 크게 2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순투자의 공정 가치가 원가가 아닌 보고 기간 말에 장부 금액과 비교해서 이제 손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관계 기업 투자의 공정 가치 하락에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그 표현을 이제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개 초안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쪽에서 바라보면 이로 인해서 작성자 입장에서는 손상 검토의 형식보다는 이게 이제 공정가치 평가 형식으로 변경되는 것과 이제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 기간마다 매 그 보고 기간마다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젠다와 아젠다인 그 유의적인 영향을 유지하면서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케이스에 계속 그 공정 가치 측정을 해야 되는 그 동일한 이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기업에게는 매우 큰 그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의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 세 번째 항목으로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현행 기준서상에서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몫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 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법 인식 중단 이후에 해당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 원가에 반영하는지 투자자의 몫을 인식할 때 포괄 손익의 구성 요소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과거 기준원의 그 지류 회신을 그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지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손실에 대한 영향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 초안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을 0으로 감소시킨 투자의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취득한 날에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현행 실무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결정될 경우 작성자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투자 시점별로 그 회계 단위를 나누어서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과 해당 기업을 처분하거나 그 손상 검사를 이제 수행할 때 관계기업 투자 자산을 단일의 회계 단위로 봐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과 이제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현재의 개정 초안의 방향을 현행 실무 처리와 그 동일하게 투자 시점별로 회계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회계 단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계 정책 개발의 영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계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에 상향 거래나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그 관계기업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즉 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일부분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초안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전액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사항은 과거 실무적으로 이제 수행했던 그 관계기업의 내부 내부 거래 회계 처리와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당 개정 기준서 상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기준서대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 그 금액 변동이 좀 유의적이긴 할 수 있겠으나 현행 기준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상향 및 하향 거래에 대한 파악과 해당 거래 금액이 실현되는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비용이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기업에는 그 부담으로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특히 이제 그 상향 판매, 그 하향 판매인 경우에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손실도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성 원가가 이제 급감할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복잡한 가정과 추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서의 개정 방향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기업과의 거래 정보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법 회계 처리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금방 그 개정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 공시에서 해당 부분을 많은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분법에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그 기준서상에서 식별된 그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기준서 개정으로 좀 해소가 되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작성자들이 보다 좀 쉽게 이해하고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지분법 회계 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현실상 그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그 회계 기준이 정립되어서
기업에게는 이제 작성 원가가 이제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고 정보 이용자에게는 이제 정확한 정보가 이제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그래서 작성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서 개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공개 초안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의견을 많이 듣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현행과 가장 차이가 있는 내부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바뀌는 부분, 그리고 피투자 기업의 손실로 왜 지분법 중단돼서 지분법 주식은 0이 되고 미반영 손실액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취득하면 그거를 이익잉여금이나 손익으로 넣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공개 초안되면서는 그냥 별도의 주식 취득 원가로 그 시점에 손상 반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바뀌는 이 두 개가 가장 커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얼마나 상충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입장이시다 보니까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인식하는 거에 찬성하시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미반영 손실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회계 정책 선택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역시나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취득하면 지금 PPA라고 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하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부담스러우니 좀 더 회계 정책의 선택으로 기업 입장에서 유연화되는 거에 대한 요구를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 이영관 매니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이영관입니다. 이런 보통 이런 포럼에서 토론자들에게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을 배정해 주시는데 이번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1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앞에 또 발표도 짧게 끝내주셔가지고 지금 토론자들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는 정보 이용자 그룹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하긴 합니다. 아까 사전 의견에서도 잠깐 이제 발표자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정보 작성자 측면처럼 한쪽 방향의 어떤 의견보다는 이용자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 가지고요. 이 부분 좀 10분이나 주셨는데 상당히 이걸 좀 반길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알파레스 적용 이후부터는 저희 정보 이용자 그룹 자체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정보 이용자 그룹에서 지분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도와 법률에서 개별 외국과 달리 별도 재무제표 방식의 개별 재무제표가 여전히 이제 주 재무제표는 그렇군요. 제도와 법률에서는 여전히 주요 재무제표로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정보 이용자들은 단순히 연결 재무제표를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별도 재무제표 방식의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특히 그중에서도 원가법을 거의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게 2011년도 IFRS가 전면 도입된 뒤에 우리나라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나이스 평가정보 소속돼 있는 저조차도 이번 포럼 준비 과정에서 제 발표자분들이 이제 준비하신 자료 내에서 생각보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많다라고 언지를 주셔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한 2,700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발표하는 2,000개 기업 중에 약 400개 정도가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었고요.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정도에 대한 이해가 이제야 됐다는 걸로 봐서는 사실 국내에 있는 저희 일반 정보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분법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사실도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정보 이용자 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속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용평가사, 여신업권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 안에서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심지어 이제 그냥 주식 투자와 같은 일반 정보 이용자들까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회피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양극단에 있는 정반대 성향에 있는 그룹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과 지분법 관련된 회계 처리가 저희를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실 회계사들, 특히 저같이 현업에서 이제 감사 업무나 회계 실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제 회계사들조차도 연결과 지분법 회계 처리는 사실 좀 현실에서 현업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 정보 이용자 집단에서는 이해도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특히 이번 ISB 공개 초안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앞에 이수미 상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 거래 제거라든지 지분법 중단에 대한 추가 취득, 지분 취득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이 정보 이용자 그룹에서
자신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지분법 회계 처리와 연결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양극단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심지어 같은 이제 어떤 그 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양극단의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실제 제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이해관계 친분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도 같은 자산운용사 안에서 또는 같은 벤처캐피탈 안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진에 일단 사전 의견 조회라는 이런 부분을 좀 전달드렸는데 이번 그래서 이 발표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정보 이용자 그룹에 대해서 너무 양극단의 의견이 다 나오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각 주제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의견 취합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좀 의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이런 이제 회계 기준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그 어떤 아카데믹한 틀 안에만 갇혀 있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과 경제 현실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환경 변화나 실제적인 변화에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과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기업 손실 중에 투자자목 인식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연구개발에 많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정화 단계까지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라운드별 투자에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종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 취득과 관련된 이제 과정에서의 관계기업 손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기존의 회계 처리에서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계 이론 측면에서 이런 고민의 결과가 반영돼서 공개 초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단지 이제 고민의 결과가 좀 너무 단편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쪽, 아까 발표자가 있었던 학계 의견처럼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를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관된 회계 처리 원칙 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으로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의견에 대해 가지고 정부 이용자 집단에서도 너무 양극단에 찬성과 반대, 양극단 아닌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내부 거래 관련된 부분하고 관계기업 손실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 지분 취득 관련된 이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공시정보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분법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회계 처리 기준을 고민하고 하셨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이런 고민의 결과로 쓰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관계기업 투자나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된 장부 금액 하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부 주석 정보가 한 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나오고 심도 깊은 특히 옆에 계신 아까 그 김한영 재무담당 이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시 작성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숫자 하나와 제한된 정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IFRS 적용된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저희 공시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석상으로 공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시기업들의 감사보고서 페이지 숫자라든지 실제 공시 항목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공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 이런 부분 때문에 공시기업들의 부담이 단순히 부담이라고 쓰는 용어보다는 실질적인 비용과 리소스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증가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분법 회계 처리 이야기처럼 고도화 회계 처리 기준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많은 부분을 고려하면 할수록 사실 여전히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주석사항 정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앞에서 아까 이수미 상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 거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계기업 손실 그 지분 중단된 이후에 추가 취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사실 그런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너무 힘든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관계기업 숫자가 몇백 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관계회사나 종속회사에 대한 내용조차도 주석사항에서 별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수치에 반영됐고 장부금에 반영됐다고 할지언정 정보 이용자들은 그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의 결과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포럼에서 꼭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저희 정보 이용자 그룹에서 이렇게 무조건 공시 정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무리하게 계속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그 작성자 집단 쪽에서 지금 엄청 많은 이제 부담을 안고 공시 정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10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공시 작성자 기업들이 많은 정보를 공시하는 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이런 공시 기업들의 부담과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의 이런 니즈가 어느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야지만 사실 이런 식의 그 점점 정보가 확대되는 추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국내에서 지금 저희 금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XBRL을 이용한 뭐 정보 공시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건 어떤 IT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작성 기업이나 또는 정보 이용자들 다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는 이런 IT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계사 시절에도 나름 이제 연결과 지분법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룹사들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포럼 준비하는 과정에 이 공개 초안 이슈들을 검토하다 보니 생각보다 역시 나도 현업에서 멀어졌더니 굉장히 이해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보 이용자 그룹들 또는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다른 여러 그룹들에서도 이해 자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그 회계기준원에 이번 이런 공개 초안과 관련된 여러 검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신 연구원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 이용자 집단을 대변해서 이런 포럼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용자 입장에서 8가지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 공시나 그리고 기업의 부담 가중을 고려한 정보 공시 요구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되긴 합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감사인 측면에서 삼정 현승임 전무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소속의 현승임입니다. 우선 저는 그 2014년에 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지분법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도 많은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당시 지분법이 왜 여러 적용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탐색해보고 그리고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 지분법에 대한 어떤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 지난 이제 2024년에 어쨌든 공개 초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당시 연구팀의 일원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인으로서의 의견을 요구하셨지만 먼저 그 연구팀의 일원으로서의 좀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당시 연구팀이 그 이번 지분법 프로젝트에 기대했던 것은 좀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기준서의 지침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제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각자의 다른 지침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었고 이제 ISB도 어떤 지분법의 부분 개정을 낸다거나 뭐 이프릭이 어떤 해석을 할 때마다 좀 일관성 없는 좀 그런 답변들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래서 좀 실무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원인이 결국 IS 28 이 지분법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어떤 그 근본 원칙에 대한 걸 수립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네, 그런 진단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분법에 대해서 뭐 이게 연결의 연장선 개념 아니면 그냥 투자 주식을 측정하는 방법일 뿐이다. 두 가지 개념이 좀 대척점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무엇인지 연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인지 이거에 대한 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실무의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구팀에서는 뭐 지분법이 연결이 연장선이 되어야 된다, 뭐 아니면 측정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ISB가 지분법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두 개념 중에 어떤 게 타당한지를 연구해주고 그중 한 가지로 좀 명확한 결론을 내주십사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 기준원 프로젝트의 어떤 그 연구팀의 어떤 그 주장,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ISB 연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의 연장선이 되는 지분법이 어떤 것일까? 뭐 특정 거래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연결의 연장선이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를 보고서가 담고 있었는데요.
연구팀 당시에 연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 이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것처럼 표시하는 게 연결이라면 그 지분법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은 회사의 경제적 실체에 포함시켜야 되는 개념이 바로 지분법에서 추구하는 연결의 연장선 개념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다른 종속기업이 아닌 기업의 일부를 회사의 그 실체의 일부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이론적인 거는 당연히 ISB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아주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저희 연구팀의 과거 기대에 비추어 이번 기준서 개정안이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결국 ISB가 고민은 했지만 관계 기업을 그 일부일지라도 뭐 20%면 20%, 30%면 30%일지라도 그 해당 지분의 해당액을 투자자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묶을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구나.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지분법이 연결의 연장선으로 가겠다. 이거를 좀 포기하는, 좀 멀어져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분법이 연결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구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내부거래 미 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포기함으로써 이제 연결의 연장선은 좀 멀어져 가고자 하는 게 ISB 입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지분법 기준서에는 과거에 연결의 연장선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문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지분법 문단 11에서는 왜 순자산 장부 금액을 끌어오는 게 유용한가를 설명하면서 이 지분법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건, 배당 수익만을 이 투자의 성과로 인식하는 건 적절한 측정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피투자 기업 성과에 대한 지분이 투자자의 수익이 맞다. 그래서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피투자자의 손익 중 자기의 몫을 포함시키도록 자신의 재무제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의 재무제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이 지분법 피투자회사 회계 처리가 적절한, 배당 수익보다는 적절한 어떤 성과의 측정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당시에 재무제표의 범위를 피투자 기업의 어떤 손익에까지 확장시키니까 보고 실체의 개념을 확장시키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게 아닌 게 지금 뭐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구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 또 남아 있는 게 문단 26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1110호에 규정한 연결 절차와 유사하다. 뭐 특히 취득 시 회계 처리에 그 연결의 사업 결합의 회계 처리를 준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결의 연장선상 이런 개념을 포기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 입장은 좀 ISB가 좀 더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문단들의 의미도 내부거래 제거, 미실현 손익 제거를 포기한 것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또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으로 측정은 하되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이 이 회사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진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이번 개정안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어쨌든 이게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부터는 연구팀 일원이 아니라 이제 실무에서 이 수없이 많은 지분법 이슈를 다뤄야 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입장에서 좀 공개 조안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거래 제거 이번에 많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를 삭제한 거는 저는 회계 처리의 복잡성을 이게 없애주는데 상당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미실현 이익 제거가 사라지면 거래 설계를 막 이렇게 방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미실현 이익 제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관계기업 조그만 관계기업을 만들어 놓고 거액의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제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미실현 이익이 대거 실현되는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완전히 설계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설계가 두려워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하지 말자, 원칙에 부합된 회계 처리를 하지 말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잡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제거하고 실현시키고 이게 되게 단순한 회계 처리로 생각을 하시는데 뭐 재고자산 팔고 그 피투자 기업이 그 재고자산을 외부에 팔고 그러면은 다 실현되고 이 간단한 회계 처리지만 사실 실무에서 저희가 맞닥뜨리는 건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실현돼요? 이런 질문도 꽤 많습니다. 뭐 기준원 지류회신 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토지 같은 거는 영원히 실현 안 되잖아요. 토지를 팔았는데 거의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분할이 됐는데 어쩌네 그 되게 복잡한 거래들로 과연 실현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은 걸로 봐서는 쉬운 회계 처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개정사항에서 좀 아쉬운 점을 좀 그래도 말씀드리면 뭐 내부 거래 제거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옛날에 IFRS 10 그 연결 기준서가 들어오기 전에 IS 27이라는 과거 기준서가 있을 때 좀 지분법 기준서는 28번, 연결 기준서 27번 좀 서로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과거 연결 기준서는 재무와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면 지배한다. 그리고 28에서는 재무와 영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대칭되는 개념으로 좀 나름 서로의 개념을 좀 차용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1115가 생기면서 지배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다시 썼잖아요. 뭐 관련 활동을 식별하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지를 보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주체가 여럿 있으면 더 많은 이익에 영향을 주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주체가 연결하고 아니면 또 힘이 지배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대리인으로 갖고 있는지를 봐라. 이런 식의 굉장히 그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가 들어갔는데 이제 여전히 지분법은 재무와 영업 정책에 참여 이것만 덜렁 남아 있다 보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실무에서는 이제 유의적 영향력 판단을 해야 될 때 지분법 기준서로만 안 됐었는데 이제 연결 기준서를 얼마나 차용할 수 있는 건지, 뭐 대리인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련 활동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지분법의 일부만 지금은 손을 대고자 한 그런 어프로치가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저희 법인에 한 1년 동안 들어온 유의적 영향력 판단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한번 뭐가 있었나 한번 좀 살펴봤는데 픽투자회사에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질이 아니면 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혼자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유의적 영향력인가요? 이사를 선임했지만 그 회사 이사가 너무 많아요. 막 한 20명 돼요. 그래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나요?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 이사는 그냥 1인 1표가 아니라 6%로 제한돼요. 그래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나요? 뭐 아니면 굉장히 경제적 의존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 회사 나와의 거래가 많은데 이 거래의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IFRS 10처럼 계약상 권리를 고려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좀 ISB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ISB 아니면 기준원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연구원의 일환이셔가지고 애당초 지분법에 대해서 지금 ISB도 얘기하면서 원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원칙적인 접근을 사실은 접고 실무적인 8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뭐 사실은 그냥 제대로 하려면 지분법이라는 원칙을 사실은 세팅하고 거기에 모두 공감하게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대로 사실은 실무 이슈를 풀어가면 다 일관성이 있어질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원칙을 정립 못하다 보니 원칙은 사실은 지금 현행하고 있는 대로 일단은 두고 8개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연구하셨던 상황이라 그 아쉬웠던 원칙에 대한 정립이 아쉽다는 말씀을 더 해주신 걸로 그건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제거는 찬성한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유의적 영향력 판단 같은 이런 실무 이슈가 더 있다는 부분은 많이들 다 익숙하셔서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다양한 이슈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환우선주 이런 거 지분법 하나요? 아니면 그냥 1109호에 따라 평가하나요? 이런 것도 사실은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지분법 대상인지
그냥 현재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아닌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아마 실무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현재는 이 8가지 이슈 중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더 다뤄지면서 더 일관된 적용이 할 수 있도록 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계에서 오병정 교수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의 오명전입니다. 네, 지금 방금 옆에서 토론해주신 그 삼정회계법인의 현승임 정무님께서 참여하신 그 2014년의 지분법 연구 보고서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연구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지분법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이제 실무상 이슈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IASB가 지분법 기준서에 대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이야기해 주기를 아마 수많은 분들이 아마 그동안 갈망했을 텐데요. 이번 공개 초안은 그래도 IASB가 약간 그래도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지분법과 관련된 실무상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검토라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적용 이슈의 해결에만 좀 초점을 두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더욱이 이제 IASB가 지분법에 대한 개념을 과연 이제 한 줄로 된 연결인 것인지 아니면 측정 방법의 하나인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여전히 불분명하고 현행 기준서도 그렇고 지금 공개 초안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개념이 마구마구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연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느 쪽에서는 꼭 연결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 않아 그냥 측정 방법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념을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지분법과 관련된 실무상의 어떤 적용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여러 가지 뭐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3가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3가지 제한 사항도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법의 개념이 한 줄로 된 연결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측정 방법의 하나인 것인지 이 개념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분법이 한 줄로 된 연결로 좀 일관되게 개념이 재정의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제가 측정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IASB가 일관되게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이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 그 두 개념이 좀 혼용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 지분이 변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행 기준서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소유 지분 변동 과정에서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도 이제 다른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PP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분을 추가 취득했을 때 반드시 PPA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제가 좀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결 회계 처리와의 좀 연관성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최초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했을 때는 PPA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의가 되는데요. 근데 왜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 취득했을 때 또 PPA를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결 회계 처리의 경우에도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취득을 했을 때는 굳이 PPA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연 왜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서 PPA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측면에서 그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PPA를 이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결국 회계 단위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서 PPA를 요구한다는 건 추가 취득 지분을 좀 별개의 회계 단위로 보겠다는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서도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라든지 뭐 손상 이런 후속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또 단일의 회계 단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의 기준서 안에서 이럴 때는 별개의 회계 단위고 또 이럴 때는 단일의 회계 단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PPA를 이렇게 계속 요구하다 보면 결국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지분법 손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결국 관계 기업이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기존 장부 금액하고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PPA를 한다고 하면 그 기존 보유 자산의 공정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관계 기업이 공장에 기계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장부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PPA를 하게 되면 공정 가치가 또 다른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기업의 원가 계산은 그러면 기존의 취득 지분은 기존 장부 금액의 베이스를 두고 원가 계산을 하고 그럼 추가 취득 지분은 관계 기업이 새롭게 산정된 공정 가치를 가지고 원가 계산에 반영하고 그럼 그걸 통해서 투자 기업은 지분법 손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되면 실무상의 복잡성은 매우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계 기업에 대한 어떤 지분의 추가 취득이 빈번한 그런 그룹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관계 기업이 앞서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자기 수익 등을 취득하게 되면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또 간주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PPA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원가 계산 등이 복잡해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PPA와 관련해서 이제 PPA의 성격이 뭐지라는 또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PPA는 자산 부채의 뭐 인식, 측정, 분류 이걸 모두 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말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만 새로 하자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새롭게 한다고 하면 관계 기업이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R&D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우발 부채라고 해서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PPA 과정에서 다 자산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부채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진행하라고 하는 의미일까라는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IASB가 생각하는 PPA는 뭐지? 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 이제 공개 초안의 제안상으로 관계기업의 그 손실 중에 투자자 몫을 인식하는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관계기업 투자유식의 장부 금액이 0이 된 상태에서 지분을 추가 취득했을 때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현행 국내 실무와는 좀 이 부분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 또한 추가 취득 지분을 별개 회계 단위로 보겠다는 입장인데 또 후속 측정은 단일 회계 단위로 하라고 했으니까 후속 측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기업의 누적 손실로 장부 금액이 0이 된 상태에서 10%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는데 또 그 이후에 관계기업이 손실을 보고했다면 우리는 10%만 손실을 인식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20%라고 했을 때 20% 플러스 10%를 합한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사실은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대체 공개 초안의 회계 단위는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공개 초안에서 한 줄로 된 연결인지 그리고 측정 방법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상당 부분의 내용은 측정 방법인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측정 방법이라고 하면 장부 금액이 0이 된 상태에서 포괄 손익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따로 인식하고 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계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공개 초안에서는 연결 기준서의 요구 사항과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또 근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뭐 작성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액 손익 인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법의 개념이 측정 방법인지 한 줄로 된 연결인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이건 전액 손익을 인식하자라고 하는 자체, 이런 접근 방법 자체를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ASB에서는 그 관계 기업에 대해서 종속 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IFRS 10하고 일관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액 손익 인식이 좋을 것 같아라는 제안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그 관계 기업에 대해서 종속 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반적인 관계 기업과의 거래 전체에 대해서 전액 손익 인식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약간 조금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 아니냐라는 속담이 좀 생각이 났고요. 재고자산 판매와 같이 이제 통상적인 관계 기업과의 거래는 IFRS 10하고의 뭐 불일치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없음에도 모든 관계 기업과의 거래에 전액 손익 인식을 확대 적용하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IASB가 제발 좀 지분법에 대한 개념을 한 줄로 된 연결인지 아니면 측정 방법인지 좀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을 좀 일관되게 제안했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여러분께 좀 한번 의견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면 그냥 아예 지분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고 그냥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기준서를 펴면 처음부터 이제 영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제안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초안이 나오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기준서를 펴보니까 영향력은 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우리는 왜 영향력을 판단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초안이 실무상의 좀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좀 개념적으로 좀 더 일관된 개념을 제안했으면 하고요. 해외 국가들이 지분법에 대해서 뭐 관심이 그렇게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분법이 또 국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서 IASB의 좀 국내 상황이라든지 어떤 개념상의 일관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학계에서 오명정 교수님은 아무래도 원칙적인 게 고려 안 되다 보니 관련해서 더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한 줄로 된 연결 그 개념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내부 거래도 그냥 기존 방식대로 제거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역시 그냥 원칙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되면 사실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정 토론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Q&A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의와 현장에서 제출해 준 질의 중에 골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네, 좀 긴데요.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단일 자산, 뭐 가령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속 기업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일단 가정합니다. 그러면 토지만 있는 종속 기업을 취득하면 얘는 1103호에 따라서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종속 기업이라는 지분의 취득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토지의 취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별 자산의 취득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사업 결합에 따라 PPA 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냥 제공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그 회계 처리가 연결해서 수행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 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한다. 그러면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종속기업 지분을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정책이 지분법이라면 그러면 종속기업 주식의 최초 취득이 될 테고,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PPA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토지의 취득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PPA, 이 토지의 공정가치와 거래금액의 차이 나면 그럼 차익을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 계상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분법 주식의 금액에서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식별해 놓는 그런 식의 PPA를 수행해야 되냐. 그래서 현행 기준서와 지분법 이 공개 초안의 적용 방법이 각각 궁금합니다라고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발표자 분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S 27에서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IS 27에서 적용하는 지분법은 그 IS 28의 지분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별도 재무제표에서 질의하신 거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그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PPA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결과 별도에서 이러한 회계 처리의 차이까지 그 ISB가 충분히 그 제한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는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유 지분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어떤 항목으로 표시되냐라는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발표자 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표시는 현행 기준서에 따르면 IS1에 따라서 회계 처리됩니다. IS1에 따르면 투자자의 이러한 거래 손익이 투자자의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IS1을 대체하는 IFRS 18의 시행일 이후에는 지분법 투자 주식의 관련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하게 됩니다. IFRS 18은 그 통합과 세분화 원칙에 따라서 각 항목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 집계된 질의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지정 토론과 이 전체 객석 토론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의 사회자이신 김재호 회계기준원 실장님께 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분법 회계 오늘 성찰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이 포럼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